일화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가혁 라이브 이가혁입니다. 1심에서 징역 23년형을 선고받고 곧장 법정 구속된 한덕수 전 총리가 서울구치소에 수감됐습니다. 지난 정권 1, 2인자가 나란히 서울구치소에서 한솥밥을 먹는 상황이 됐습니다. 12.3은 내란이고 친위 쿠데타라는 명확한 판단이 나온 후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 등에 대한 선고 형량에도 관심이 모아집니다. 잠시 후 짚어보겠습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조국 혁신당의 합당을 제안했습니다. 오늘 오전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밝혔는데 민주당 의원 대부분이 방송을 보고 알 정도로 깜짝 제안이었습니다. 당내 의견 수렴 없이 일방 통보 형식으로 공지된 이 소식에 당내 반발도 만만치 않습니다. 잠시 후에 이현주 민주당 수석 최고위원과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그럼 오늘 함께할 여야 해설위원 소개해드리고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주문, 피고인을 징역 23년에 처한다. 나라를 살리고 헌정을 지키기 위한 대통령의 국가 긴급권 행사가 내란이 될 수가 없습니다. 내란 행위에 해당합니다. 이 내란몰이 세력들은 대국민 메시지 계엄을 친위 쿠데타라고 합니다. 친위 쿠데타를 이렇게 하는 거 보셨습니까? 위로부터의 내란에 해당하는데 이러한 형태의 내란은 이른바 친위 쿠데타라고도 불립니다. 저는 계엄 해제 요구 국회 의결이 있자마자 분계엄 상황을 종료시키라고 했고 무엇보다도 무장한 계엄군의 맨몸으로 맞서 국회를 지킨 국민의 용기에 한 것입니다. 한덕수 전 총리 1심 선고 중에 국민의 용기를 언급하면서 잠시 목이 메이는 듯한 모습을 보인 재판부. 어제 재판부 판결 속에는 오는 2월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를 어느 정도 가늠해 볼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12.3 내란은 국민이 선출한 권력자인 윤석열 전 대통령과 그 추정 세력에 의한 것으로서 성격상 위로부터의 내란에 해당하는데 이러한 형태의 내란은 이른바 친위 쿠데타라고도 불립니다. 13 내란 가담자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피해 발생이 경미하였다거나 짧은 시간 동안 진행되었다는 사정을 깊이 고려할 수는 없습니다. 일단 국헌을 물랑하게 할 목적의 폭동이 발생하면 이를 원래대로 회복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그러한 내란 행위를 사전에 차단할 필요가 있고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내란 행위에 가담한 사람들을 무겁게 처벌하는 것이 불가피합니다. 어제 재판부는 판단의 전제를 이 사안을 위로부터의 내란이다, 친위 쿠데타다 이렇게 규정했습니다. 김유정 의원님. 네. 징역 23년형 예상 못하셨죠? 예상은 다 못했죠. 예. 아마 법조인들도 10년 이상 뭐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분들은 많았지만 23년은 누구도 예상 못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듣는 순간 그래 이거지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쭉 다 읽은 다음에 결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결론부터 얘기해줘서 일단 너무 고마웠고요. 예. 일단 속이 좀 후련했고 많은 국민들이 아마 어제 그 선고를 통해서 위로를 받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이 순간만을 기다렸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무엇보다도 백대현 재판부에서 공수처에 이 관련 수사권이 있다라는 것들을 규정해 준 것처럼 비록 형량은 성에 차지 않는 국민들이 다수였지만 하나씩 정리가 돼가는 기분입니다. 예. 두 번째는 어제 한덕수 그 1심 선고 관련해서는 내란이라는 걸 명확히 해줬잖아요. 그러니까 형법 87조가 규정한 국헌문란, 폭동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조목조목 설명하면서 규정을 해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국민들이 기다렸던 순간이 아닌가 생각하고 저희들도 앉아서 파편적으로 얘기했던 것들이 하나의 퍼즐이 완성되는 그런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런 점에서 지난 시간에 그 돈가스가 최후의 만찬이라고 했던 것이 결국 그렇게 됐고요. 법정 구속이라는 걸 통해서 처음에 구속영장이 기각됐을 때 국민들의 울분도 어느 정도 해소가 됐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결국에는 정의는 살아있다 이런 것들을 절감했던 그런 어제 판결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예.
홍석준 의원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예, 지난주 이 시간에 그 앵커께서도 물어보셨을 때 저는 개인적 어떤 의견은 이야기했지만 사법부의 어떤 상황에서는 잘 모르겠다고 답변했습니다. 역시 잘 모르는 그런 어떤 상황이 한 것 같습니다. 사실 사상 최초로 전직 국무총리가 근한대행까지 한 사람이 법정 구속되기도 했지만 예. 또 법정 구속되면서 또 구형량 15년보다 훨씬 더 많은 23년이 구형됐는데 사실 저는 이게 재판을 진행하면서 이진관 판사가 결국 뭐 변호사를 감시 명령한다든지 또 그 공소장을 그 지금 현재 그 한덕수 총리가 내란 방조로 돼 있는 것을 추가로 내란 주요 업무 종사자로 변경을 요구한다든지 예. 이런 식으로 재판을 지휘하는 것을 보고 유죄였던 그런 어떤 확정은 생각 갖고 있구나 이런 생각은 확실히 가졌습니다. 그런데 23년이라는 것은 상당히 예외적인 일인데 그런데 그러면서도 제가 아직까지도 좀 이해하지 못하겠고 앞으로도 쟁점이 될 사항은 내란을 정의를 했는데 과연 이 재판부가 내란을 이런 식으로 정의하는 것이 맞느냐 지금 재판부가 결정하기 전에 특히 지금 국헌 어떤 문란 목적 같은 폭동했던 걸 이야기했는데 사실 폭동이라는 것이 입증이 되기 위해서는 관련된 군과 그리고 경찰 관계자를 그 재판에 불러서 이제 심리를 진행을 해야 되는데 이 재판부는 즉 이진관 이 재판부에서는 관련된 군 경찰 핵심 관계자를 한 사람도 조사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국헌 문란의 어떤 목적으로 특히 폭동이 이루어졌다고 단정적으로 정의를 하면서 이제 내란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과연 맞느냐 그렇게 해서 실체적 진실을 파악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여전히 의문이고 앞으로 이 문제가 계속해서 항소심에서도 다툴 핵심적인 어떤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홍석준 의원이 평가한 그러니까 미리 뭔가 재판부가 예단을 하고 쭉 진행을 해온 것 같다라고 평가하셨는데 정강지원 의원님 일단 정강지원 의견 듣고 주진우 의원 오늘 인터뷰를 듣고 김영남 의원께 의견 여쭐게요. 정강지원 의원님. 저는 어제 그 국민의힘이 공식 논평은 내지 않았습니다만 박성훈 수석 대변인이 사법부의 최후 판단을 기다려보겠다라고 얘기한 거 좀 아쉽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의례적으로라도 법원의 판결이 나왔을 때는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라고 얘기해 왔었는데 물론 뭐 아쉬워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형량이 지나치게 예상했었던 것보다는 높다는 점 뭐 그런 것들을 들 수 있겠죠. 내란과 관련해서는 어쨌든 사법부에서 첫 판결이 나온 셈입니다. 이게 2월 19일에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혐의 재판과 완전히 연결돼서 이것에 대한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예. 이번 판단을 통해서 주기현 재판부가 영향을 받을 가능성은 저는 굉장히 크다고 보고요. 한편으로는 주기현 재판부는 이진관 재판부가 이렇게 결론을 내려준 것에 대해서 내심 고마워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본인이 갖고 있는 지금 여론의 압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무거울 텐데 이진관 재판부가 이 내란과 관련해서 친위 쿠데타 성격이 있다라고 규정했기 때문에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판결을 하는 데 있어서 다소 마음의 무게가 좀 가벼워진 측면도 있을 것 같습니다. 주진우 의원이 한 방송에 출연해서 어제 한덕수 전 총리 1심 판결에 대해서 재판장 진행이 유죄를 예단한 것 같다라고 주장했는데요. 들어보시죠. 일단 재판 과정에서 네. 재판장이 예단을 비치거나 선입견을 비치면 안 되거든요. 네. 근데 재판 과정에서 증인을 질책한다든지 공소장 변경을 먼저 요구한다든지 재판장 진행이 유죄를 예단하는 것 같다라는 좀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사실 한덕수 총리와 관련된 재판은 훨씬 늦게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훨씬 빨리 재판을 진행해서 1심 선고가 났죠. 네, 먼저 그 부분에 대한 판단을 해버렸어요. 네. 재판장의 진행 자체가 너무 내가 먼저 판단할 거야 라는 의도가 너무 보여져서 이제 그 점이 불편했고. 예, 불편했다. 김명남 의원님, 저희가 공판 과정도 이 방송에서도 계속 시청자 여러분께 전해드렸고 그런 상황에서 주진우 의원의 저 주장은 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일단 그 공소장 변경을 요구를 한 부분은 예. 이번 판결 선고에도 설명을 해줬습니다만 이게 처음에 기소됐던 내란 우두머리 방조는 저도 이상했어요. 처음에 기소됐을 때 이게 왜 방조인가? 그리고 이제 법리적으로 이진관 부장이 설명을 해줬습니다만 이른바 내란법은
혼자 저지를 수 없는 집합범입니다. 그렇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범행에 가담해야 되는 범죄인데 이게 방조라는 것은 도와줬다는 의미잖아요. 예. 그러니까 주범은 아니고 옆에서 이렇게 범행을 도와줬다는 의미에서 방조범이라고 하는데 우리의 내란죄는 그 관여 정도에 따라서 세분화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란 우두머리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관여도가 깊은 사람은 주요 임무 종사자가 있는 거고 그거보다 관여도가 좀 떨어지는 사람은 우리가 왜 부하 내동했다고 했을 때 부하 수행자라는 또 별도 처벌 조항이 있거든요. 예. 그 외에 뭐 단순 폭동 가담자도 있고 그러니까 이 방조라는 개념이 좀 성립하기 어려워요. 관여 정도에 따라서 수괴가 될 수도 있고 주요 임무 종사자, 약하면 부하 수행자 뭐 이렇게 세분화돼 있기 때문에 방조법은 성립하기 어렵다. 그래서 법리적으로 공소장 변경 요구를 한 것이고 저는 그건 뭐 적절한 판단이라고 봅니다. 예. 그게 어떤 예단을 미리 드러낸 것이다. 선입견을 갖고 재판을 했다라고 비난하기는 어려워 보이고 그리고 아마 그때 국토부 장관을 했던 사람이 증인으로 나와서 그때 비상계엄과 관련한 국무회의에 참가한 국무위원들이 오히려 피해자다. 그런 증언을 했는데 예. 그거에 대해서 증인 신문과 관련해서 재판장이 추가 질문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죠. 아니 국무위원 장관이면 최고위직 공무원인데 거기서 적극적으로 불법적인 비상계엄을 말려야 될 책무가 있는 사람이 오히려 적반하장식으로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게 적절한 발언이냐는 취지로 이제 질문을 했던 것이고 그게 예. 어떤 예단을 드러냈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글쎄요, 뭐 1심 판결과 관련해서 결론을 정해놓고 재판을 진행했다라고 하는 국힘 쪽 주장은 글쎄 뭐 달리 법리적으로 이거를 비판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 식의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인 유정화 변호사도 페이스북에 주진우 의원과 비슷한 주장을 펼쳤습니다. 결론을 미리 써내려간 판결이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김유정 의원님, 그러니까 김영남 의원도 이렇게 말했는데 결론을 사법적으로 법리적으로 반박을 하기 어려우니 과정에서 뭔가 이상했다라고 흔들기를 하려는 거 아니냐 이런 평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말도 안 되는 억지 주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그 주진우 의원이 먼저 판단을 했다라고 하면서 미리 결론 내놓은 거 아니냐 비슷한 대동소이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이진관 재판부의 문제입니까? 지기현 재판부가 지금까지 만만 뒤로 갔던 거 아닙니까? 여름 휴가 갈 거 다 가고 들어줄 얘기 다 들어주면서 그 재판의 행태를 지켜보던 국민들이 모두 울분에 가득 차 있었잖아요. 이게 내란 재판이 맞는 것이냐. 그렇게 늦게 하고 심지어는 결심 공판마저도 한 판에 안 되고 두 번째 가가지고 하는 그런 행태를 보였기 때문에 늦어진 거지. 이진관 재판부가 결코 빠르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누가 들어도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이야기들을 정말 일목요연하게 이 법적 논리에 근거해서 잘 써내려간 판결문이었다라는 것을 누가 들어도 공감할 수 있는 거였기 때문에 예. 방금 얘기한 주진우 의원이나 일부 변호사들이나 혹은 국민의힘의 일부 지도부나 이런 분들을 제외하고는 저는 다수의 국민들이 굉장히 공감했던 판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그 체포영장 집행 방해 관련한 1월 16일 날 선고에서도 예. 사실은 그때도 그 전에도 왜 내란 재판보다 이걸 먼저 하느냐라고 했지만은 그것과 상관없다라고 하면서 딱 잘랐잖아요.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23년형 법정 구속이라는 그 판결에 대해서 굉장히 놀라고 당황했기 때문에 이런 뭐 뒤늦은 억지 주장들을 해보는 것 같습니다만은 지기현 재판부도 저는 비슷한 맥락에서 판단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친한계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은 어제 한덕수 전 총리 선고가 나오니까 지도부의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절연을 해야 된다라고 제언을 했고요. 국민께 진정성 있는 사죄를 해달라라고 요구했습니다. 정광재 의원님. 네. 친한계 의원들은 이런 입장을 좀 냈는데
국민의힘에서는 공식적인 입장은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지금 지도부 인사분들은 아직까지 뭐 윤석열 전 대통령과 관련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5월에 탈당했기 때문에 관련이 없는 분이다, 사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는 있지만 대부분의 국민들 인식은 여전히 윤석열 전 대통령과 국민의힘의 어떤 연관성 이런 부분들을 유심히 볼 겁니다. 2월 19일에 뭐 어떤 판결이 나올지 딱 뭐 예단해서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지금까지 재판 진행 그리고 예. 이전에 있었던 재판 상황을 본다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중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는데 과연 그럼 그때 가서야 밀린 숙제하듯이 한 번에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관계를 뭐 정리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일 건지 아니면 그 전부터 조금씩 빌드업을 하는 것이 좋은 건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판단이 있었어야 할 것 같은데 지도부는 여하튼 이번 판결에 대해서도 또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일반 국민이 생각하는 것과는 조금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아쉽습니다. 홍석준 의원님, 장동혁 대표가 오늘 오전에 이제 단식도 끝마쳤잖아요. 뭐 이 사안 관련해서 공식적인 뭐 사과 또는 뭐 유감 표명 그럴 계획이 있을까요? 아니 비상계엄에 대해서 장동혁 대표가 얼마 전에 사과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에서 비상계엄 관련해서 지금 사과를 한두 번 한 것이 아니죠. 바로 지난번 대선 때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는 뭐 집회할 때마다 뭐 절하면서 사과를 했고 그 이전에 권영세 비대위원장이라든지 한동훈 또 비대위원장께서 사과했고 수없이 많이 사과를 비상계엄에 대해서 이제 한 사항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내란으로 예를 들면 뭐 대법원에 최종적으로 확정 판결이 난다든지 그러면은 새롭게 또 이제 사과를 할 필요성이 저는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1심에 난 것에 대해서 그리고 이게 지금 현재 본 재판도 아닌데 지금 사과를 한다는 자체는 저는 말이 안 된다고 보고 예를 들면 민주당 태도는 이렇습니다. 과거에 지기현 판사가 취소할 때는 굉장히 그 급박을 줬죠. 그다음에 대법원에서 이재명 당시 대표 의원의 공직선거법 유죄 취지에 파기환송이 날 때도 대법원에 대해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 엄청나게 비판을 하고 압박을 가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나중에는 청문회를 한다, 특별법을 한다 하면서 사법부를 엄청나게 흔들었는데 저는 좀 우려스러운 게 우리 대한민국의 가장 중요한 지금 어떤 그 국가 질서인 사법부가 너무 이렇게 민주당 같은 좌파 진영이 사법부 흔들기가 지금 현재 통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점에서 참 걱정스럽지만 지금 국민의힘 차원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1심 판결에 대해서 그리고 이 본재판도 아닌 것에 대해서는 좀 말하기가 좀 어려운 그래서 지금 현재 공식적인 논평을 지금 하지 않고 있다. 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생각을 해보면요. 지난번에 1심 사형 구형을 했을 때도 당의 입장이 없었습니다. 그거는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두 번째는 어제 한덕수 피고인에 대해서 23년 징역형이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적어도 국민의힘이 뭐 최종심까지 가보자 이런 한가한 얘기 할 때가 아니고 이런 내란범을 대선 후보로 만들려고 한밤에 쿠데타 같은 일을 벌였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그때 소위 쌍권 지도부가 일을 벌였던 거 아닙니까? 그 얼토당토하는 일을 결국은 뭐 단일화 안 돼서 실패로 돌아가고 무의로 돌아갔습니다만 그렇게 했던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똑똑히 기억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최소한 사과는 있었어야죠. 대선 후보가 될 수도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그런데 그냥 이도저도 아니고 그냥 뭉개고 넘어가려고 하는 모습을 보면 그래서 국민들이 국민의힘에게 대표가 단식을 8일 동안 하고 했어도 그게 소구력이 없는 겁니다. 민주당 그렇게 말할 자격이 없는 게 정가사범에 사법적으로 13개 이상의 재판이 걸려있는 사람이 대선 후보가 됐는데도 뭐가 그렇게 당당해가지고 이것을 두고 뭐 사과를 해야 된다는 많은 분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지 모르겠고 지금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 지금 1심 판결이 난 것에 대해서 사실은 만약에 민주당 같은 경우는 지금 이진관 판사를 굉장히 아마 공격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국민의힘은 법치주의 사법부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지금 저는 침묵을 지키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검찰의 정치적 기소 때문에 그 고생했던 이재명 당시 대표가 그리고 국민의 선택을 받아서 대통령이 돼서 훌륭하게 국정 운영을 하고 있는 대통령을 향해서 지금 이 내란범들과 이 상황을 똑같이 동일선상에서 비교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나머지 두 분께도 이렇게 질문 드려볼게요. 지방선거가 이제 다가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내심 정말 뭐 사과가 내키지 않더라도 전략적으로라도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사과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목소리가 있긴 있거든요. 정강진 먼저 의견 들어볼게요. 어쨌든 우리가 길을 잃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은 예. 그 길을 잃은 지점으로 가야 하는 거거든요. 그래야 뭐가 잘못됐었는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새로운 길을 찾을 수 있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24년 12월 3일에 했었던 계엄 때문에 결국에는 국민의힘이 길을 잃은 겁니다. 그럼 그 이전 단계로 가야 하는데 그 이전의 단계는 무엇이었느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런 식으로 국정 운영한 부분에 대해서 또 계엄에 이르기까지 한 과정에서 집권 여당으로서 충분히 이렇게 윤석열 전 대통령을 잘 보좌하지 못했다는 점, 이것에 대해서 반성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반성은 몇 차례 우리 국민의힘이 했었던 거죠. 그럼 그 이후에 이루어진 뭐 탄핵 재판이라든가 이번에 나오는 사법부의 판단에 대해서도 저는 국민의힘이 단연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가졌다. 이 부분은 단절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윤석열 전 대통령 사실 2021년에 우리 당에 오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 당과 아주 그렇게 가까운 인연을 갖고 있었던 분이 아니고 예. 지금 대부분의 평가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으로 인해서 국민의힘까지 같이 늪속으로 빠져든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이제 5개월도 안 남은 지방선거에 임하는 국민의힘이 과연 윤석열 전 대통령과 이렇게 같이 늪으로 끌려갈 건지 아니면 한 명이라도 살아서 나중에 그 생존 방법을 찾을 건지 이거 진짜 고민해야 되는 시점이죠. 예, 김영남 의원님. 제 예상으로는 이제 6월 3일이죠. 지방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와서 급해지면 국민의힘에서 사과를 할 겁니다. 지난 대통령 선거 때도 그랬잖아요. 사실은 대선이 다가오니까 당시 김문수 후보는 사과를 했죠. 근데 대선 패배 이후에 그다음에 이루어진 전당대회를 통해서는 윤 어게인을 확실히 입장을 고수한 지금 장동혁 대표가 당선이 됐고 이런 식으로 이제 선거 때는 급해서 사과했다가 급한 거 끝나고 나면 본연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는 그런 모습을 이번 지방선거에도 또 반복하지 않을까. 근데 그래 갖고는 전국적인 선거를 이기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아마 국민의힘이 정말로 다시 살아나려면 뼈 아픈 반성과 사과가 전제가 돼야 뭐 변화의 가능성이 생기는 거지. 그 국민들이 다 아시거든요. 선거 내일 모레 치러야 되면 급하면 막 예. 잘못했다고 하고 큰절하고 사과하고 그 선거 끝나면 또 나몰라라하고 태도 확 변하고 그래갖고는 소생의 기미가 안 보이겠죠. 예, 사과와 절연 꼬리표가 계속 붙어 있는 것 같아요. 관련해서 한 말씀만 좀 더 드리면 짧게요. 예. 탄핵 박근혜 정부 때 겪었잖아요. 그 이후에 우리가 극복하는 과정에서 2021년 4.7 재보궐선거 또 2022년에 있었던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어쨌든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에 대해서 반성하고 쇄신하겠다는 메시지를 강력하게 냈기 때문에 국민들이 다시 선택해 준 것이라고 보거든요. 과거에 이런 경험이 있다면 저는 그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학습하고 그런 모습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예. 그게 아직 뭐 시차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은 아쉽죠. 이 사안으로 한 3, 40분 더 토론하고 싶은데 다시 어제 선고로 좀 제가 좀 끌고 오겠습니다. 어제 저도 개인적으로 좀 충격적이었던 거, 제가 JTBC 임직원이라 그런지 몰라도 언론사 단전단수 의혹의 당사자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도 중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가능한 판단이 나왔습니다. 이상민이 윤석열의 지시에 따라 소방청장 허석곤에게 전달한 특정 언론사 단전 단수 조치는 헌법에 의하여 절대적으로 금지되는 언론 출판에 대한 허가 검열에 해당합니다. 이상민과 특정 언론사 단전 단수 조치 지시의 이행의 내용과 근거, 그 이행 방안 등에 관해 논의하였고 제재하거나 만류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대통령실 CCTV 영상에 따르면 피고인은 그 지시의 이행을 독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 등의 내란 행위에 있어서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예, 언론사 단전 단수 조치를 윤 전 대통령이 이상민 전 장관에게 지시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런데 그 국무회의 그날 한덕수 전 총리가 독려했다라고 1심 재판부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김영남 의원님, 그러면 이상민 전 장관도 지금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재판받고 있는데 유죄 또는 유죄는 당연하고 중형 가능성도 가늠해봐도 됩니까?
물론 이제 이상민 피고인은 저 이진관 재판부가 아닌 다른 재판부에서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재판부는 각기 독립적으로 재판을 진행하고 선고 형량이나 유무죄 판단도 독립적으로 하기 때문에 뭐 반드시 그렇게 된다 아니면 이른바 기속된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일흥의 기준은 지금 제시가 된 것이거든요. 내란과 관련해서 같은 혐의로 기소가 된 겁니다. 내란의 주요 임무 종사자로 어제 한덕수 피고인이 23년형을 받은 것이고 이상민 피고인도 지금 내란의 주요 임무 종사자로 기소가 돼서 재판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완전히 동떨어진 판결을 하기는 쉽지 않겠죠. 사실은 내란죄와 관련해서도 워낙 누가 재판을 하더라도 워낙 중한 범죄이기 때문에 뭐 경미한 형을 선고한다는 거는 생각하기가 어렵죠. 예. 그리고 오늘 JTBC가 오전에 단독 보도한 내용이 있습니다. 어제 한덕수 전 총리 판결문 내용을 취재를 한 건데, 그러니까 어제 이제 방송으로 보신 거 말고 더 자세한 내용이 활자화돼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죠. 이상민 전 장관이 그 12.3 그날 밤에 헌법과 또 정부 조직법 이런 키워드를 스마트폰으로 검색을 해봤다는 겁니다. 그리고 윤 전 대통령에게 보고를 했고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에게도 전화를 했다. 이게 판결문에 적혀 있다고 합니다. 단전단수 실행 준비라고 재판부는 파악하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수자원공사 사장 전화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수자원공사 사장 전화는 새롭게 지금 드러난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1차로 이상민 전 장관이 그런 문건 받은 바도 없고 지시도 안 했다라고 했는데 그러면서 했던 이야기가 테이블에 그 페이퍼가 놓여져 있었는데 힐끗 봤더니 단전단수 이게 적혀 있었더라. 이렇게 얘기를 해서 시력이 독수리냐 이런 조롱까지 받았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는 CCTV를 통해서 매우 그 계엄 관련한 문건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 논의하는 장면들 저희가 다 두 눈으로 확인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또 판결문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들은 아주 꼼꼼하게 법률과 이런 것들을 다 찾아보면서 헌법, 정부조직법 찾아보면서 꼼꼼하게 단전단수를 준비했다는 게 드러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후한무치한 거짓말이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주는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하고요. 특히 이제 헌법에서 계엄령 선포하면 단전 그 언론사에 대해서 통제 가능한 그런 것들 보고를 했을 것이고 정부조직법을 통해서 저희는 경찰과 소방에만 그런 지시를 했다고 생각했는데 예. 심지어는 수자원공사까지 이거 너무 디테일하게 준비했던 거 아닙니까? 그래놓고도 그런 거짓말을 뻔뻔하게 했다라는 거에 대해서 다시금 놀라게 되고요. 이렇게 치밀하게 다 준비를 해놓고도 국민을 기만하는 그런 얘기를 아무렇지도 않게 했구나라는 생각에 다시금 단죄 받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계엄 당일 국무회의장에서 스마트폰으로 검색을 하고도 수자원공사 사장에게 전화를 했다. 이거는 글쎄요. 너무 수자원이 귀중해서 계엄 그날에도 꼭 전화를 해서 챙겨봐야 됐을까?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각자의 판단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박성재 당시 법무부 장관 관련한 행적도 세세하게 판결문에 담겨 있습니다. 박 전 장관이요. 그 2분 국무회의가 끝나고 참석자 명단을 직접 적었고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게 참석자 서명을 받아야 된다. 그리고 강희구 전 실장에게는 서명 준비됐냐 이렇게 재차 물었다는 겁니다. 정광재 의원님. 예. 그러니까 외형적인 이 완결성을 갖추려 한 정황 아니냐 이렇게 보이거든요.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법에 대해서 좀 알겠죠. 예. 계엄의 발동 요건 그리고 계엄이 선포되는 과정에서의 행정적 절차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국무회의를 정상적으로 진행했다는 점을 남기고 싶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도 구속영장 심사 과정에서도 사실 위헌 위법의 계엄을 인지하고 있었느냐 인지하지 않았느냐 이 부분과 관련해서 다툴 여지가 있어서 구속영장이 기각됐었던 것으로 아는데 예. 같은 차원에서 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당시에 판단했을 때는 이런 적법 절차를 거치는 것이 그래도 계엄의 적법성을 갖추는 것이라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크겠죠. 예. 추가로 좀 설명을 드리면 예.
우리나라 헌법에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려면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라는 실질적인 상황이라는 요건이 있어야 되고요. 형식적으로는 비상계엄 선포 전에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됩니다. 그리고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면 참석한 국무위원들의 부기, 그러니까 서명을 받아야 돼요. 네. 근데 처음에는 그걸 다 무시한 거죠. 그러니까 실질적 요건도 결여돼서 뭐 상황과도 맞지 않고 국무회의라고 이름은 붙였습니다만 사실 뭐 일방적으로 2분 만에 끝나버린 국무회의에 나중에 보니까 이게 절차적으로도 안 맞는 거예요. 그걸 사후적으로 보완하려는 작업을 추후에 한 거죠. 이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예. 이거 뭐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되는데 심의 거치면 부기도 국무위원들한테 받았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돼 있으니까 사후적으로 그거를 만들었다가 야 이거 오히려 나중에 이게 화가 되겠다 해서 일방적으로 또 파기하는 절차를 거친 거죠. 예. 외형적인 완결성, 즉 이것도 그러면 그 내란에 가담한 것 아니냐라는 판단이 이어지는 겁니다. 서울구치소에 지금 전 정부의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나란히 수감되어 있는 초유의 상황입니다. 글쎄요, 좀 암울한 현대사를 이렇게 우리가 지나가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평가도 들고요. 더 이 관련해서 토론을 하고 싶은데 오늘 국회 상황이 상당히 뭐가 많습니다. 민주당이 조국혁신당에 깜짝 통합 제안을 했고요. 합당 제안을 했고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단식을 마치고 구급차를 타고 병원으로 갔습니다. 영상으로 먼저 보시죠.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은 정말 적당히를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저에 대한 징계는 명백한 조작이자 정치보복입니다. 저는 더 길고 큰 싸움을 위해서 오늘 단식을 중단합니다. 단식 8일 만에 마침표를 찍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이 인물과 만난 직후에 단식 종료를 결정했습니다. 생각이 조금씩 다를 수는 있겠지만 정치인으로서 옳다고 생각한 것에 대해서 목숨을 건 투쟁을 한 것, 이 점에 대해서 국민들께서는 대표님의 진정성을 인정할 것입니다. 이 자리에서 단식을 그만두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전직 대통령 박근혜 씨 탄핵 이후에 국회를 처음으로 방문한 거라 하더라고요. 어떻게 네.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지난번에 윤석열 전 대통령 취임식 그때 국회에 왔지만 이제 저 내부까지는 들어오지 않았죠. 예. 그러니까 아주 오랜만에 국회 방문인데 그것도 하필이면 장동혁 대표의 단식을 만료하기 위해서 왔다라는 것도 참 초현실적인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역사적으로 대통령 탄핵이 2번 있었는데 지금 장동혁 대표는 2번째 탄핵당한 대통령을 못 버려서 지키겠다고 지금 저렇게 단식하는 모습처럼 느껴지고요. 그런데 첫 번째 탄핵당했던 대통령이 와서 그 단식을 만료하니까 누구 말도 듣지 않다가 이제 멈추십시오 하니까 네, 그만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모습이 참 초현실적이다. 그러니까 출구 전략이 없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애초에 단식을 뜬금포로 갑자기 시작했을 때 뭐 시작은 할 수 있겠지만 출구 전략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도대체 왜 하는지 이유도 잘 모르겠다. 누구를 향해서 단식을 하는지 어떤 지금 대의 명분을 걸고 하는지도 명확하지 않다. 이런 얘기들 했었는데 예. 어찌됐거나 이제 8일째 접어든 단식을 통해서 몸도 많이 상했을 텐데 회복을 빨리 하셨으면 좋겠고요. 장동혁 대표. 그러나 결국에는 뭐 그 단식으로 그 내부의 어떤 결집 효과 그리고 본인의 어떤 당내에서의 어떤 정치적 입지, 예. 리더십 이런 거에 어떤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도 여전히 국민은 단식을 왜 했지? 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그런 점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출연도 상당히 좀 어색하고요. 단순히 장동혁 대표의 단식을 말리기 위해서만 왔을까?
어렵게 국회에 10년 만에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어떤 모종의 이면적인 어떤 내용이 또 있는 게 아닌가 자꾸 생각하게 되네요. 예, 홍석준 의원님. 홍익표 신임 청와대 정무수석이 방문할 것인가, 또는 한동훈 전 대표가 깜짝 방문할 것인가, 뭐 이런 관측이 뭐 예측이 나오는데 갑자기 박근혜 전 대통령이 방문하면서 끝났습니다. 예, 정치도 정치 이전에 사실 이제 사람이 먼저입니다. 사실은 장동혁 대표가 지금 목숨을 걸고 순수하게 물과 소금에서 이제 8일째 단식을 했었죠. 그런데 장동혁 대표 같은 경우는 3주 전에 24시간 필리버스터를 해서 정상적인 몸이 아니었기 때문에 예. 단식에 어떻게 보면 좀 후유증이랄까 건강에 미치는 악영향은 훨씬 더 좀 심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어제 2시에 긴급의총을 열어서 강제 후송을 시키자고 이제 결정을 하고 한 3시 한 40분경에 119 구급차가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급 대원들이 이제 강제적으로 후송하려 하니까 본인이 강하게 이제 거부를 해서 주변에 있는 모든 어떤 사람들, 특히 의료진이 이렇게 되면은 생명에도 유독하다 이런 어떤 이야기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오늘 이제 오전적으로는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을 하고 있던 차에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방문을 하셨고, 그래서 이제 단식이 중단돼서 이제 병원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저는 참 아쉬운 게 오히려 이재명 대통령 측에서도 홍익표 지금 정무수석이 어제 정청래 대표와 한병도 원내대표를 방문하러 이제 왔었는데 예. 한 1분만 걸어가면 단식 현장에 나타날 수 있는데 그렇게 그냥 얼굴이라도 비쳤으면 훨씬 더 좋은 어떤 보면 좀 이미지를 좀 할 수 있을 텐데 왜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정말 정치가 정말 생명보다도 더 이렇게 살벌하나 이런 생각을 좀 가졌고, 아직까지도 그 민주당과 일부에서는 자꾸 장동혁 대표가 왜 단식하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비아냥거리는데, 지금 통일교 게이트 특검이라든지 지금 민주당 공천헌금 특검 같은 경우는 많은 국민들이 특검을 바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관철하기 위해서 협상을 했는데 협상이 안 됐기 때문에 결국 당 대표가 자기 어떤 몸을 갈아서 지금 현재 단식을 하고 있는데 왜 단식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좀 비아냥하는 것은 저는 좀 정치 도의적으로도 아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양당 원내대표 간에 이 특검 관련해서 지금 논의를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정광재 의원님, 예. 단식으로 얻은 게 뭐냐를 한번 따져볼게요. 결국 쌍특검을 받아들여라라고 한 건 지금 안 받아들여진 거잖아요. 그러면 뭘 얻은 겁니까? 어찌됐든 뭐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예. 그 민주당 또 이재명 대통령의 정권 운영과 관련해서 견제할 수 있는 구심점이 됐다는 점은 성과라고 할 수 있겠죠. 예. 그동안 장동혁 대표가 뭐 당내 리더십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보수 진영이 분열돼 있다라는 평가를 받았었는데, 적어도 이번 단식을 통해서 사실 지난번에 24시간 1차 필리버스터를 하면서 12월 3일 계엄과 관련해서 어떤 목소리도 내지 않았기 때문에 리더십과 관련한 위기가 찾아왔었는데 그걸 넘겼잖아요. 이번에도 적어도 당내의 리더십을 확보해야 하는 데는 도움이 됐다라는 예.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저는 두고두고 좀 아쉬운 점은 단식에 앞서서 당내 분열 양상을 마무리하고 본인이 단식을 했었더라면 더 좋은 평가를 받았을 겁니다. 국민들로부터, 민심으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아서 예. 민주당을 압박하는 데 상당한 도움이 됐을 것 같아요. 지금 장동혁 대표의 단식에 대해서 민주당이 꼭 하는 말이 뭡니까? 폄훼하면서 하는 말이, 그거 결국에는 한동훈 전 대표와의 갈등, 그것을 자신의 힘으로 봉합하기 위해서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거다라는 비판 받아왔잖아요. 예. 그런 비판에서 자유로운 상태에서 단식했다면 훨씬 더 여론의 반향을 일으킬 수 있었겠죠. 예, 김영남 의원님 같은 질문인데 지금은 단식을 하고 있으니 어쨌든 몸 상태 하루하루 저희도 보도를 해드리고 있는데 이제 회복하고 다시 돌아오면 남아 있는 건 똑같은 거 아닙니까? 당내 갈등이나 또 뭐 윤저련 또는 쌍특검 뭐 변한 게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민주당의 입장이 지금 통일교 특검을 안 하겠다는 게 아니잖아요. 진작에 하자고 한 거잖아요. 그리고 신천지 관련해서도 의혹들이 계속 드러나고 있는데 종교 집단의 정치권 개입과 관련한 특검을 한 번에 하자는 것인데, 국민의힘은 처음은 신천지 쪽은 하지 말자고 했다가 그게 명분이 약하니까 통일교 특검 따로 신천지 특검 따로 뭐 하자는 것인데, 그것도 아마 당내에서 의견이 잘 조율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8일 동안 단식을 했습니다만 사실은
아무런 소기의 목적을 달성 못하고 그냥 단식을 갑자기 끝내버린 상황이잖아요. 이게 병원에서 회복되고 다시 직무에 복귀하면 글쎄요, 당대표가 없는 가운데 지금 정치 현안을 송원석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해결해 놓는다면 예. 당대표 없으니까 오히려 당이 잘 돌아갔다는 평가를 받을 수도 있을 거고, 그게 아무런 해결이 안 된 상태에서 병원에서 장동혁 대표가 복귀한다면 단식을 통해서 아무런 변화를 이끌어내지 못한 거죠. 예. 뭐 어느 쪽이든 좋은 평가 받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예. 홍석준 의원님, 네. 지금 국민의힘은 아무튼 통일교 신천지 정교유착 관련해서 밝히긴 밝히자. 근데 따로 하자라고 하고 있잖아요. 왜 따로 하자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일단 당내에서도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 딱 통일된 입장은 아닙니다. 예. 그런데 이제 통일교계 특권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그동안 뭐 권성동 의원이라든지 그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탈탈탈 털면서 특히 당원 명부까지 이제 압수수색을 해갔는데 별로 드러난 것이 없는데 정작 전재수 전 장관이라든지 민주당 관련돼서는 하나도 수사를 하지 않았던 것이 드러났기 때문에 이것은 당연히 특권감이다고 이것은 많은 국민들, 심지어 어떤 진보 진영의 국민들도 이제 지지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신천지로 지금 민주당이 물타기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 이것은 또 따로 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일부에서 나오고 있고 저는 그런데 저 개인적으로는 뭐 같이 하든 어쨌든 이 특검을 일단은 하는 게 바람직하다. 그리고 이 공천헌금 관련해서도 만약에 필요하다면 뭐 그 국민의힘 관련해서도 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일단은 국민들에게 깨끗한 공천 여부를 밝히기 위해서라도 양당 공이 빨리 이런 공천 헌금과 더불어서 이런 쌍특검을 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제가 예, 아쉽게 말씀하시죠. 생각하는 게 장동혁 대표가 제1야당의 대표로서 단식이라는 극한적인 투쟁 방법을 통해서 이렇게 시작을 하려면 적어도 제1야당의 요구사항을 명확해야 되거든요. 뭐를 어떻게 하자라는 게 명확해야 되는데 이게 불분명해요. 예. 아니 목적과 요구사항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단식을 시작하면 뭐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지금. 예. 그게 참 모양새가 이상합니다. 지금 속보로 잠시 국회 상황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홍익표 정무수석이 국민의힘 송원석 원내대표를 만났고요. 이재명 대통령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오늘 오전에 단식을 마치고 병원으로 지금 가 있는 상황인데 병문안을 빨리 가라라고 지시를 했다. 이런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민주당 합당 소식으로 또 가보겠습니다. 오늘 국회가 상당히 바쁘네요. 여권에서 오늘 깜짝 제안이 나왔습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오늘 아침에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조국 혁신당에 합당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조국 혁신당에게 제안합니다. 우리와 합칩시다. 이번 6.3 지방선거도 같이 치렀으면 좋겠습니다. 이재명 정부 성공이라는 공동 목표를 위해 원팀으로 같이 뛰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이 말하지 않는 진보적 미래 과제를 독자적으로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두 시대적 과제를 모두 실현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이 무엇인지 국민과 당원의 목소리를 경청하겠습니다. 예, 이 본안 자체에 대해서 평가를 하기 전에 일단 절차적으로요. 민주당 내에서도 반발이 많이 나옵니다. 민주당 지도부에서도 이 정청래 대표의 기자회견 한 20분 전쯤에야 이 사실을 알았다는 겁니다. 김영남 의원님. 네. 독단적인 결정이다라는 반발이 일부 의원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어요. 아니 안 그래도 제가 이제 오늘 오후에 예. 왜 그렇게 진행이 됐는지를 이제 물어봤는데 그 당 대표실 쪽에 예. 보안 유지를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아니 근데 이게 무슨 군사 작전도 아니고 당대당 통합이라는 어마어마한 그 이슈를 제기하면서 보통 이제 우리가 언론에서 흔히 쓰는 표현으로 군부를 피운다고 하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어떤 움직임과 관련한 언론 보도도 이어지고 그러면 더불어민주당하고 조국혁신당하고 이제 합치려고 하나 진짜 저런 얘기를 주고 받나 이런 게 좀 예열이 된 상태에서 공식적인 제안이 나왔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예. 근데
오늘 10시 긴급 기자회견이 10분 전에 공지가 이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갑자기 이루어진 기자회견에서 공식적으로 합당 제안이 나오니까 당원들도 놀라고 뭐 당원뿐만 아니라 소속 국회의원과 최고위원들까지 좀 놀라고 있는 것 같은데 예. 글쎄요, 뭐 저는 뭐 장단점은 있겠습니다만 좀 공식 제안 이전에 예. 당내 논의가 좀 더 이루어졌으면 좋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홍석준 의원님 상대방이지만 깜짝 발표로 된 거 보고 놀라셨죠? 그렇죠. 예.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예, 원래 이제 그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 연대를 할 거는 이제 예상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뭐 당세가 간 호남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출발을 같이 이제 경선을 하더라도 수도권은 이제 뭐 단일 후보를 내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선거 연대를 할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선거 연대를 넘어서 이렇게 깜짝 합당 제안을 한 것은 예상치 못한 건데 저는 한 두 가지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이 선거 연대를 하기 위해서 먼저 지금 민주당이 조국혁신당에 비해서 먼저 제안하면서 좀 주도권을 좀 잡자 뭐 이런 어떤 생각이 좀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당 대표 경선을 앞두고 좀 포석을 유리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당 대표 경선이 이제 지방선거 직후에 8월달에 있기 때문에 예. 이때는 지금 정청래 대표의 어떤 연임을 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죠. 그리고 또 청와대 대통령실에 가서 이재명 대통령이 농담반 진담반으로 반명입니까 하니까 정청래 대표가 우리는 친명 그까지 말하면 모르는데 친청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예. 했습니다. 물론 본인은 뭐 친청와대라 하지만 그 속에는 친정청래의 어떤 그런 속도도 있는 것 같고 그래도 대통령도 이 10월까지 이런 어떤 이제 공소청이라든지 사법개혁 시간이 있다 뭐 이런 어떤 뉘앙스로 봐서는 다음 당대표 경선에는 반드시 정청래 대표를 맡겠다 김민석을 동원하겠다 뭐 이런 어떤 의미로 저는 읽혔기 때문에 반드시 이제 당대표 경선을 이기기 위해서라도 친문 진영을 다 합쳐야 되겠다. 예. 뭐 이런 어떤 측면에서도 본인의 어떤 당내 어떤 입지를 위해서라도 그리고 앞으로 어떤 위해서라도 이런 합당 제안을 한 것이 아닌가 예측이 됩니다. 저는 오늘 예. 그 정청래 대표가 느닷없이 이 조국혁신당과의 그 합당을 추진하겠다라고 했잖아요. 네. 지금 민주당이 흔히 명청대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명청대란이라는 게 왜 말이 나왔냐면 명나라에서 청나라로 교체되는 시기가 1600년대에 있었어요. 근데 당시에 명나라가 좀 쇠락하고 있었을 때 후금이 그 명나라를 치기 전에 뭘 하냐면 이른바 만몽연합군을 구성합니다. 만주족 혼자만은 이 한족 국가인 명나라를 치기 어려우니까 예. 몽고족과 연합해서 이제 상하이관을 넘어서 북경을 차지합니다. 이 과정이 묘하게 겹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혼자 힘으로는 지금 그 주류라고 할 수 있는 친명 세력을 제압하기 어려우니까 일단 그 조국혁신당의 세력을 등에 업고 같이 가서 예. 중원을 차지하겠다라는 생각을 한 게 아닌가 싶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명청대전이라는 이름이 명나라 청나라 교체기에 있었던 일이라는 점에서 역사적으로 제가 한번 몇 개를 빗대서 설명드렸습니다. 이런 분석이 동의해서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가 자신과 노선이 어떻게 보면 비슷한 조국혁신당 쪽을 끌어들여서 내 우군을 많이 만들겠다. 동의하십니까?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한 이런 합당 제안이기 때문에 예. 충분히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올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간간히 이제 조국 혁신당과 함께 가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개별 의원들의 얘기는 있었습니다마는 양당의 합당만큼 이렇게 중요한 문제를 당대표가 전격 먼저 제안하는 이런 모습, 또 당원들의 충분한 의견 수렴이나 최고위원들도 뭐 직전에 알았다고 하니까요. 예. 의원들조차도 방송이나 언론을 통해서 알게 된 이런 상황이 이게 맞는 것인가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런 점에서 아무리 의도가 좋더라도 아니 지금 당원들을 그 당원 주권 정부에서 1인 1표제도 지금 하겠다라고 정청래 대표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당무회에도 통과를 했잖아요. 그러면 그만큼 당원들의 어떤 의견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표방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왜 이런 중요한 문제를 이렇게 훅 던지는 것인지 더군다나 오늘같이 좋은 날 아닙니까? 어제 신년 기자회견에 대한 반응도 예. 정말 진솔한 대통령의 면목을 보여줬던 것이고
코스피 5천 취임 7개월 만에 공약을 달성한 거 아닙니까?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걸 좀 찬물 끼얹은 그런 느낌이란 말이에요. 아무리 의도가 좋아도. 예. 더군다나 조국혁신당과의 관계는 일단은 지방선거 전까지 이게 합당이든 통합이든 이런 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많은 보는 시각이 많았고요. 뭐 따로 또같이처럼 일정 부분 어느 지역에서 연대하고 어느 지역에서는 또 별도의 후보를 내고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을 거란 말이에요. 예. 무엇보다도 지금 민주당에서 예비 후보로 뛰려면 등록해서 뛰려면 이제 후보검증위원회를 통과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야만 예비 후보 자격을 당에서 인정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수많은 서류들 준비해서 이제 검증이 구성되면 하려고 준비했던 많은 예비 후보들로서도 굉장히 당황스러운 그런 그 순간이죠. 그래서 왜 이렇게 했을까? 청와대와 사전 교감이 있었다 없었다 그 말들도 지금 어떤 말을 믿어야 될지 모르겠고요. 그런 것들이 절차적 정당성 굉장히 중요시하는 우리 민주당에서 왜 이렇게밖에 할 수 없었을까에 대해서 당내 상당히 복잡한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청와대 오늘 강유정 대변인과 홍익표 정무수석의 입장이 좀 엇갈리는 듯한 모양새가 있었습니다. 보여주시죠. 지금 보면 강유정 대변인은 합당 관련해서 사전에 청와대와는 특별히 논의된 것 없다라고 했는데 홍익표 정무수석은 양당 통합은 이 대통령의 지론이다. 사전에 연락 받았다. 김영남 의원님. 네. 어떻게 봐야 됩니까? 아니 그러니까 어떤 조국혁신당과의 연대 내지는 통합도 언젠가는 충분히 논의되고 추진해야 될 과제인 거는 틀림없죠. 지난 대선에서도 조국혁신당은 대선 후보를 내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어떤 척을 지거나 뭐 그런 사이도 아니고 항상 연대나 협력을 하는 관계 하에서 언젠가는 뭐 합당이 될 수 있는 사안인데 그런 의미에서 조국혁신당과의 어떤 우호적인 관계 내지는 뭐 그걸 뛰어넘는 합당 관련해서 이재명 대통령의 의지 내지는 지시가 있었던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만 다만 이제 홍익표 정무수석의 발언 중에도 오늘 당대표의 공식적인 저런 합당 제안이 있을 거라는 것을 사전에 알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합당 추진은 언젠가는 할 거는 알았지만 그 공식 제의를 오늘 할 거는 미리 통지받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청와대 내에서도 약간의 혼선이 있었던 거 아닌가. 뭐 오전에 나왔던 발언하고 오후에 설명이 좀 달라진 거 아닌가 싶어요. 김유정 의원이 말한 대로 코스피 5천 아주 정부로서는 또는 국가적으로는 호재가 이렇게 있는데 그 뉴스를 덮어버리는 이 타이밍에 대해서도 불만의 목소리가 민주당 현역 의원들 사이에서 나오기도 하고요. 이 상황은 아마 조금 더 국회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일 오전에 드디어 이해운 후보자의 청문회가 열리는데요. 이 내용은 내일 또 이 시간에 자세히 저희가 취재해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합당 관련 내용은 저희가 이현주 민주당 수석 최고위원과 인터뷰로 더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과의 토론은 여기서 마무리하죠. 고맙습니다. 좀 더 깊이, 더 자세히 들어보는 더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이현주 더불어민주당 수석 최고위원과 바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나눠야 할 이야기가 많습니다. 일단 법조인이시니까 어제 한덕수 전 총리 징역 23년에 바로 법정 구속 예상하셨습니까? 저는 좀 무겁게 나올 것이다는 건 예상을 했는데요. 뭐 구체적으로 23년 이건 잘 몰랐죠. 네. 23년은 구형량보다도 8년이 높기 때문에 놀라셨습니까? 아니면 그래도 이 정도는 합당하다 하셨습니까? 저는 뭐 놀란 건 아니고요. 사필 규정이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어떤 굉장히 뭐랄까 무거운 무게? 그러니까 이 사실은 이 내란 계엄이라는 것이 어떠한 뭐 사실 실패했죠 결과적으로는. 하지만 이러한 어떤 국가기관에 대한 기능을 마비시키고 헌정 질서를 문란시키는 이런 행위가 국민들의 모든 5천만 국민들의 삶에 다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5천만 국민들의 삶의 무게,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의 국정 어떤 국가 헌정 질서, 이런 거에 대한 굉장히 무거운 무게를 느끼게 하는 판결이었습니다. 예. 12.3 기염은 내란이다, 친위 쿠데타다 이렇게 또 첫 판단이 나왔습니다. 위로부터의 내란이다 이런 표현도 어제 이진관 부장판사가 했는데 네. 그러면 자연스럽게 다음 달 있을 윤석열 전 대통령 네. 내란죄 선고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구형량은 사형입니다. 어떤 선고가 내려져야 한다고 보세요? 일단 법정형 자체가요. 예.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밖에 없습니다. 근데 아마 이런 사안은 무기금고 사안은 아닐 거고요. 사형과 무기징역 중에서 예. 나올 거라고 봅니다. 사형과 무기징역. 네, 법정형이 그거밖에 없습니다. 예. 무기금고까지. 그 둘 중에 당위성으로 하나를 고르라고 제가 여쭤도 됩니까? 제가 말씀드리기 그렇습니다만 예. 구형은 사형이니까요. 예. 뭐 집행되지는 않겠지만 아주 무거운 형량이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왜냐하면 모든 것의 근원이기 때문에요. 사실은 한덕수조차도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의 행위가 없었더라면 없었겠죠. 그런데 국민의힘 일각에서는 이진관 부장판사가 재판 과정에서 이미 유죄를 예단했다 또는 뭐 불공정한 재판 진행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좀 문제 제기를 하고 나섰습니다. 이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뭐 그것은 뭐 일고의 가치가 없는 얘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예. 어떤 측면에서 그렇죠? 아니 뭐 이게 내란이라는 것, 또 계엄이라는 것, 국헌문란 행위라는 것, 이것에 대해서 이견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사실은 뭐 좀 지나간 얘기지만 이미 작년 12월 3일 날 모든 국민이 생중계로 보지 않았습니까? 예. 네, 이걸 어떻게 다툽니까? 그죠? 그래서 저는 뭐 예를 들어서 형량에 대해서는 얘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쪽 편에서는 그죠? 하지만 근본적인 다툼을 할 수는 없는 일이다 이것은. 예. 그래서 국민의힘이 아직도 이 문제에 대해서 반성하고 성찰하고 있지 않는가라고 다시 되묻고 싶습니다. 예.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헌법 질서의 헌정 질서의 어떤 무거움, 그리고 헌법, 그리고 우리 국민들 5천만 국민들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는 이 예. 무거운 판결입니다. 저는 사실 그걸 듣고 정치인의 말과 행동이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고 얼마나 큰 책임이 있는가를 새삼스럽게 느꼈고요. 그것을 그 재판부가 말하고 싶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한편 저도 우리가 같은 정치인으로서 정말 정신 바짝 차려야겠다. 예.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계기가 됐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뭐 일부 의원들은 뭐 환호하고 이런 모습을 영상에 올리기도 했던데 뭐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무겁게 네, 되돌아보는 기회가 됐다. 네, 굉장히 좀 뒷골이 서늘한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합당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오늘 아침에 긴급 기자회견을 정청래 대표가 열었습니다. 다른 분도 아니고 수석 최고위원인 이현주 의원은 합당을 제안할 것이다. 이 사실을 언제 아셨어요? 오늘 아침에 기자회견하기 직전에 알았습니다. 네. 그냥 일견 생각하기로는 수석 최고위원이면 그때 안 건 너무 늦은 거 아닙니까? 당연하죠. 예.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고요. 예. 저는 살면서 이런 의사결정도 있나? 이런 조직도 있나? 하는 생각이 들고 정말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고요. 지금 너무 큰 스트레스를 한꺼번에 받아서 예. 진짜 이게 뭐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 당이 정청래 대표 개인 건가? 내가 뭔가 잘못 생각하고 있나? 그래서 한동안요. 그 얘기를 딱 들은 최고위원들이 한동안 말을 못했습니다. 무슨 말이지 이게? 예. 예. 아하. 그리고 상당수 의원은 방송으로 기자회견을 보면서 알게 됐고요. 네. 그래서 지금 보니까 뭐 전현희 의원, 한준호 의원, 김용민 의원, 모경정 의원 모두 이 절차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반대 입장을 소셜미디어에 올리셨죠? 네. 예. 뭐 일단은 어쨌든 우리가 조국 혁신당 자체에 대한 어떤 뭐 그 당하고 함께 우리가 어떤 우당으로서 예. 함께 여러 가지 연대를 하고 연합을 하고 그럼 다 좋은 얘기죠. 하지만 합당은 또 다른 얘기고요. 그리고 더더군다나 지금 선거를 앞두고 지방선거를 바로 앞두고 지금 이미 후보 예비 자격 심사가 예. 예비 후보 자격 심사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엄청난 일이거든요. 근데 당원 주권주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당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도 없었고요. 그다음에 당원 우리 최고위원들이요. 선출직들은 당원들을 대변하는 당원들이 선출한 사람들이잖아요. 예. 근데 이런 방구 논의가 없었어요. 이렇게 심각한 문제를 어떻게 당의 정체성을 바꾸고 당의 노선을 어떻게 보면 좀 바꾸고 당원의 주권과 어떤 당원의 어떤 주류를 바꾸는 건데 예. 이걸 이렇게 결정할 수가 있지? 그리고 결단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예. 결단? 이게 결단으로 할 문제인가요? 저는 매우 심각하다. 일단 절차 자체가 있을 수 없는 일이 기습적 일방통보인데 오늘 사실은 저는 코스피 5천이 돼서 예. 굉장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아, 대통령의 공약죠. 되게 대표적인 공약이잖아요. 그게 실현이 됐고 또 우리 국민들이 어쨌든 투자한 우리 투자자들이 굉장히 기분이 좋고 행복한 날이라서 저는 그런 얘기를 할 줄 알았어요. 기자회견 한다길래. 근데 굉장히 이 이슈에 이 뉴스, 이 소식을 찬물이 끼얹는 것 같은 예. 그런 얘기죠. 지금도 제가 좀 느끼기에는 그 오전에 받은 충격이 아직도 가시지 않으신 것 같아요. 예, 조금 멍멍하고. 예. 그런데 제가 여러 궁금한 가지 건 아까 뭐 예. 강득구 최고위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거 우리가 지도부라는 게 있는 건가? 최고위원 전 수석 최고위원인데 이제 정치에 대한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정치에 대해서 굉장히 피로감이 느껴지는 하루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네. 궁금한 건 정청래 대표도 뭐 정치 경력이 오래됐으니까 이렇게 갑자기 당 지도부와 상의 없이 언론을 통해 발표하면 이런 지금 잡음이 생길 거라고는 알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갑자기 발표했겠죠. 그걸 잡음이 알면서도, 예. 생기고 아마 지금 이 시점에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지금 당원들이 막 난리가 났어요. 심지어는 사퇴하라는 당원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오히려 사전에 공유했을 경우에 당연히 반대가 많을 테니 내가 합당을 밀어붙이려면 깜짝으로 발표하겠다라는 판단이 그리고 따랐을 상대가 있으니까 상대가 받아버리면 이게 붕 뜨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일종의 저는 날치기였다고 생각하고요. 이런 어떤 민주주의에 반하고 당원 주권에 반하는 이런 일을 어떻게 감행할 수가 있는가? 저는 전 당원 대회를 차라리 열어서 전 당원들에게 직접 다 물어보고 오프라인으로 다 소집하고 다 해서요. 그래서 당 대표의 사실은 진퇴도 묻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정도 됐으면. 지금 말씀하시는 수위를 볼 때 뭐 기습적 일방 통보, 날치기 이 정도면 지금 지도부 또는 뭐 의원들이 뭐 총의를 모아서 당 대표에게 특별한 어떤 걸 요구하거나 이럴 계획도 있으세요? 그러니까요. 지금 뭐 요구하고 아직까지는 저희가 멍멍한 상태고 아직까지 생각이 정리가 잘 안 돼 있는 상태인데 일단은 이런 식의 절차 자체가 굉장히 받아들이기 어렵고요. 지금 굉장히 격앙돼 있습니다, 의원들이. 그럼 제가 질문 다시 이렇게 드려보겠습니다. 정청래 대표에 대한 공식적인 사퇴 요구를 하실 의향도 있으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재신임을 묻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당원 어쨌든 우리는 당원들의 뜻을 이렇게 대변을 하는 거니까요. 그리고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당이 대표 개인 게 아니고요. 이런 식의 절차는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사실은 그러면 이게 실익이 있냐라고 했을 때 솔직히 이 찬성하는 어떤 분이 세력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던데 조국혁신당이. 그래서 우리가 통합하기 더 쉽다 이렇게 얘기하던데 지금 선거를 코앞에 두고 세력이 없는데 어떤 실익이 있는 겁니까? 그죠? 그리고 또 하나 저는 조국혁신당은 우리 우당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당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렇게 이 우호적 야당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당을 여당이 지금 흡수를 해버리면 또는 이제 통합을 해버리면 보수 대결집으로 1대1 구도로 전환이 되고 정치 개혁의 흐름에도 역행을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었을 때 사실 우리가 원내의 여러 가지
이 협상을 하는데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고요. 그래서 이 지금 현재 나와 있는 많은 후보자들도 굉장한 혼란을 지금 겪고 지금 분개하고 있는데 이렇게 진행을 했을 때 그럼 누가 이익을 얻는가를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예. 그랬을 때 아무래도 이 결국에는 연임을 위한 포석 아닌가라는 의구심을 지을 수가 없는 거죠. 그 질문 드리려고 했는데 네. 정 대표가 전당대회 앞두고 조국혁신당 의원들의 일종의 표를 흡수해서 당권을 계속 이어가려고 한다라는 그런 분석에 동의하시는 거네요. 저는 의심을 합니다. 예. 네, 왜냐하면 얼마 전에도 사실은 1인 1표제라는 것도 저희가 1인 1표제를 반대하는 게 아니고요. 왜 그것을 앞으로 연임을 할 생각이 있는 당사자가 그 이해 충돌이 될 수 있는데 그 룰을 당사자가 셀프 변경하느냐라는 게 사실은 이슈였거든요. 근데 사실 그것도 반신반의하고 많은 사람들이 갑론을박이 있었지만 그냥 사실은 약간은 그런 상태로 있었는데 예. 이번에 이런 일이 딱 있으니까 더군다나 일방적으로 이렇게 발표하면서 그러니까 이거는 이것이 이제 두 개가 같이 합해지면서 그 의도가 굉장히 명확해지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아무튼 오늘 기자회견에서 밝힌 지방선거 함께 하자. 지방선거에 유리한 구도가 탄생될 수 있기 때문에 합당하자. 이에 동의하는 의견도 있긴 있거든요. 오늘 의총에서 어떤 의원이 말씀하셨는데 예. 우리보다 왼쪽에 있는 당하고 연대도 아니고 합당을 하는 것이 어떠한 외연 확장의 의미가 있는 것이냐. 그죠? 중도 확장이 아니라 예. 저는 자칫 중도가 이탈할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하고 이런 문제들을 다 떠나서 한 번도 이것을 전략적으로 논의한 적이 없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통합 자체 득실을 따지는 그 단계 이전에 지금 절차적인 문제가 워낙 심각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 이렇게 지금 정리를 하면 되겠네요. 네. 그리고 예.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지금 지방선거는요. 우리가 지금 막 앞두고 있는 지방선거는 사실은 이런 큰 틀에서 무슨 당 대표가 기습적으로 결단 내리고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예. 시도당의 자율성이 어느 정도 보장되고 각 지역마다 사정이 다 다르고 엄청나게 많은 후보들이 각자 자기의 인생을 걸고 뛰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이걸 이렇게 한다?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굳이 논의를 하더라도 지방선거 후에 그리고 전당대회 후에 의심받지 않는 상태에서 순수하게 논의를 하는 것이 좋다. 예. 저는 조국혁신당에 대해서 어떤 감정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예. 조국혁신당은 의원총회랑 당무위를 열어서 의견 수렴하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이렇게 민주당 내에서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조국혁신당이 그래 통합하자라는 답을 내온다면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상황이 꼬이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죠. 예. 그런 걸 지금 의도한 거냐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러면 저기서 하자고 하지 않았냐? 우리 밀어붙여야 된다. 이런 추진이 그러면 이루어질 이제 거다. 우리 지도부가 다 같이 책임지는 상황에 오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 최고위원들이 결국에는 우리가 다 같이 책임지게 되는데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하고 논의하지 않고 이렇게 하느냐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예. 조국혁신당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른 정당의 그 당 자체의 일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말씀 드리긴 좀 그렇고요. 다만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당 내에 어떤 연임을 위한 포석이라든가 여러 가지 의구심들이 있고 당내에 굉장히 복잡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걸 조국혁신당이 여기에 섣불리 이렇게 끼는 것은 저는 그 당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하나만 이슈 관련해서 더 여쭐게요. 청와대 반응이 조금 입장이 다른 게 보입니다. 강유정 대변인은 사전에 특별히 논의된 거 없다라고 했는데 그 이후에 홍익표 정무수석은 양당 통합은 이 대통령의 지론이다. 정청래 대표에게 사전에 연락받았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거 저는 저 말이 다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 즉 말해서 양당 통합은 좀 띄어놔 주시면 좋겠는데 예, 한번 띄워주세요. 양당 통합은 이 대통령의 지론이다. 예. 그건 맞는 얘기죠. 양당 통합, 양당의 어떤 연대, 양당의 어떤 화합 이것은 지론일 수 있습니다. 평소에. 예. 그리고 저도 그래서 그렇게 나쁜 생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오늘 발표하고 그다음 이렇게 해서 지방선거 코앞에 두고 이런 식으로 강행하자. 이런 얘기를 대통령이 했을 거라고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사전에 논의된 건 없는 겁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는.
그런데 아마 얘기하고 나서 홍익표 수석한테 예. 통보했겠죠. 예. 이걸로 지금 거의 20분 인터뷰를 했는데 뒤에 사실 준비한 질문이 많습니다. 네. 이해운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내일 드디어 열리게 됐습니다. 그런데 청문회 일단 하고 네. 소명기에 충분히 주고 네. 하지만 이 대통령은 이미 지금까지 드러난 의혹만으로도 끝까지 같이 갈 수 없을 거라고 판단했을 것이다라는 그런 뭐 관측 전망도 있거든요. 동의하십니까? 뭐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만은 예. 굉장히 그 조금 뭐 여러 가지 난해한 상황인 것은 틀림없는 것 같다. 예. 다만 어쨌든 본인이 해명할 기회는 주는 게 좋겠다. 그게 공정하다라는 대통령의 말씀 맞다고 생각하고요. 예. 어쨌든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이 청문회는 하고 그다음에 청문회 하고 나면 국민들의 반응과 이런 게 있지 않겠습니까? 해명을 들었더니 해명이 됐다. 아니면 들어도 아니다. 그죠? 여론도 있을 거고요. 그걸 보고 판단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후보자께서는 이 서류나 뭐 문서 이런 거 자료 같은 거 얘기하는데 충분히 다 협조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이고 예. 왜냐하면 그런 걸로 트집 잡히면 안 되니까. 그리고 저는 다른 것보다도 뭐 윤핵의 문제 이런 거는 뭐 제 개인적으로는 좀 못마땅하게 생각하지만 예. 다른 것보다도 저는 굉장히 심각한 게 그 청약 문제. 예. 이건 좀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른바 위장 미혼. 네. 예, 그래서 남. 이것의 어떤 사법적 문제도 있지만 이게 국민들한테 명확하게 해명되어야 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조금 그냥 뛰어넘을 수는 없다. 이건 해명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다만 지금 언론에 보도된 내용만 가지고도 이게 해명이 가능한 사안인가 판단은 국민들이 이미 대부분 끝낸 조금 경우도 있거든요. 사실은 예.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론이 굉장히 안 좋은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본인의 해명은 할 들어보자. 기회를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해운 후보자 다음을 생각해 본다면 이런 청와대 보수 인사 통합 인선 이런 실험은 계속돼야 한다고 보십니까? 그 시도 자체가 나쁜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어떻게 다 일일이 알겠습니까만은 어떻든 간에 이런 시도를 폄하할 필요는 없다. 우리가 시행착오는 겪지만 또 이런 것이 우리가 통합하는 데 있어서 뭐가 중요하구나. 그리고 또 보수 인사라도 보수층 안에서의 평판 같은 것도 한번 들어볼 필요가 있겠구나라는 걸 생각하게 하는 거죠. 예. 어쨌든 뭐 이것이 저는 이런 시도, 통합의 시도는 그래도 굉장히 높게 평가할 만하다고 생각하고요. 예. 좀 큰 문제들이 많이 안 나왔으면 좋았을 텐데 좀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예. 국민의힘 상황 하나만 좀 짚어볼게요. 장동혁 대표가 8일 만에 오늘 단식을 철회했습니다. 그런데 그 단식 철회 직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방문을 해서 그 자리에서 그만두겠습니다가 결정났습니다. 이 장면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갑자기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 나오셔서 뭐 그런데 지금 보면 어쨌든 일종의 지금 장동혁 대표는 단식 어쨌든 우리 입장에서 보면 이것이 안타까운 일이죠. 그죠? 어쨌든 야당 대표고 뭐 우리가 견해가 다르다 하더라도 단식을 하는 것을 우리가 뭐 이렇게 좋게 생각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안타깝고 빨리 중단하면 좋겠다. 병원에 갔다고 하는데요. 건강을 빨리 되찾길 바란다. 하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하고의 어떤 문제라기보다는 내부 결집용으로서는 상당히 효과가 있었던 건 맞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지금 보면 보수 대결집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은 저희는 이제 그런 의미에서 조금 저희 당 내지는 우리 진영에 대한 걱정도 좀 됩니다. 왜냐하면 여당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예의주시하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예의주시해야 된다. 의정활동 이야기로 마무리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란 사태가 이란 정부의 공식 발표로는 반정부 시위 과정에서 한 3,100여 명이 숨졌다고 하고요. 또 미국 인권단체 발표로는 한 4,500여 명의 사망자가 났다라고 하는데 이 의원께서 이란 사태 관련 결의안을 대표 발의하셨어요. 이건 어떤 의미에서 내신 겁니까? 사실 이걸 보고 일부 의원들과 또 뭐 외신 기자 이런 분들이
5.18 민주화 운동이 아. 떠오른다. 네, 그런 얘기들을 하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란 정부는 뭐 자기 나름대로 주장을 하겠지만 어떻든 간에 시위 과정에서 정부를 반대한다고 해서 발포를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예. 근데 일부 어떤 또 보도를 보면 2만 명이 넘는다, 희생자가. 이런 얘기도 있고 예. 국제사회가 관심을 갖지 않고 이것이 사회가 봉쇄된 상태에서 희생자가 커진다면 우리가 어떤 보편적 인권 차원에서 굉장한 어떤 죄책감 같은 걸 느낄 수밖에 없지 않냐. 예. 5.18 민주화 운동도 그렇고 또 4.3 사태도 그렇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 우리가 침묵을 지킬 수는 없고 말은 해야 된다. 그래서 이란 정부가 더 이상의 희생자를 누리지 않도록 예. 어떤 식으로라도 이런 이제 의사 표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이게 정부가 쉽게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외교 문제니까요. 예. 그래서 국회가 이럴 때 역할을 하는 거다. 다행히 이번에 이렇게 참여를 하는 데 있어서 78명 저 포함해서 예. 참여를 하셨는데 굉장히 폭넓은 사람들이 참여를 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 의원님. 참여했나요? 네, 국민의힘에서도 조경태, 이철규, 안철수, 최영두, 권영세, 예. 김대식 이렇게 굉장히 내노라한 의원들이 많이 참여를 하셨고 예. 그다음에 조국당에서도 참여를 하셨고요. 예. 박은정, 정춘생 그리고 한창민 사회민주당에서도 참여를 하셨고 예. 김종민, 이춘석, 최혁진 같은 무소속 의원들. 의원님들도 참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그래도 우리가 국회가 이렇게 많이 싸우지만 이런 보편적 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국회가 최소한의 예. 어떤 기준을 갖고 있구나 굉장히 고무적으로 느꼈고요. 예. 이걸 보고 이란 측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아, 예. 네, 그래서 대리인 측에서 연락이 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자신들의 입장을 해명을 하긴 했는데 뭐 각자 자기 주장을 하는 거죠. 근데 저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어떻든 간에 이 희생이 좀 잦아들고 예. 폭력적인 어떤 정부의 폭력적 진압이 줄어들고 멈추면 그리고 이 극형에 처하는 거 시위자들 이걸 멈추면 우리가 이것을 그렇게 심각하게 처리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것이 심각해지면 그러면 예. 우리는 아마 빨리 통과시킬 테니까 잘 유념해 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현주 민주당 수석 최고위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Here for your trip? 호텔에서 말이야. 누군가는 런웨이를 걸었대. 나는 어떤 방을 만나게 될까? 어디라도 걱정 없이 트립. 호텔 최저가 보장제 24시 고객센터 호텔 예약도 트립닷컴. 나에게 찾아온 꿈 같은 한 입. 프리미엄 가나 트리플베리. 이 겨울 가장 꿈꿔왔던 디저트. 프리미엄 가나. It could have stopped there, a perfect black espresso. Well, not quite. Since 1986, you've been our greatest inspiration to make coffee your way. Because when you love something, you push it forward. Nespresso. Here for your trip? 호텔에서 말이야. 누군가는 인생 추억을 만들었대. 나는 어떤 방을 만나게 될까? 어디라도 걱정 없이 트립. 호텔 최저가 보장제 24시 고객센터 호텔 예약도 트립닷컴. 한덕수 1심 재판부는 위로부터의 내라는 민주질서를 부정하는 왜곡된 신념을 부추긴다고 지적했습니다. 헌법과 법률에 정한 바 없어 위헌 위법한 주장에 불과한 계몽적 계엄, 잠정적 계엄, 경고성 계엄을 당연하듯 주장하는 사람들. 지난 2025년 1월 19일 발생한 서울 서부지방법 폭동 사건과 같이 자신의 정치적인 입장을 위해서는 헌법과 법률을 쉽사리 위반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다른 사람이 피해를 줄 수 있는 상황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실제 지금 이 순간에도 위험한 논리는 우리 곁을 파고들고 있습니다. 그냥 놔두면 앞으로 수 없는 잘못된 판결을 저것들이 내릴 건데 저 윤석열 대통령 무죄로 풀어주고 있어요? 안 돼. 김용현 장관 무죄로 풀어주겠어요? 1심에서 2심에서 대법에서 계속 할 때마다 서부지법 사태와 같은 게 계속 일어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보다 훨씬 더 큰 규모로 일어난다고 생각해보세요. 저 정권이 과연 유지가 가능할까요? 마음에 안 드는 판결마다 폭동이 반복되면 정권이 무너질 것이라는 주장. 폭동을 정당화하는 선동이
유튜브 133만 구독자 채널에 버젓이 게시되어 있습니다. 역설적으로 남은 재판에서 지극히 상식적인 판단이 내려져야 할 이유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한 컷이었습니다. Here for your trip? 호텔에서 말이야. 누군가는 프로포즈를 주고받았대. 나는 어떤 방을 만나게 될까? 어디라도 걱정 없이 트립. 호텔 최저가 보장제 24시 고객센터. 호텔 예약도 트립닷컴. 하나의 강력한 듀오, 하나의 세럼으로 매끄러워지는 피부와 되살아나는 생기, 하나의 에멀전으로 정돈된 아름다운 피부결. 뉴메홍 드 샤넬 세라민 에멀전 듀오. 마침내 나왔다. 쉴 새 없이 터지는 타코의 매력. 타코까지 서브웨이답게. 서브웨이 타코 샐러드. Here for your trip? 호텔에서 말이야. 누군가는 첫 관객이 생겼대. 나는 어떤 방을 만나게 될까? 어디라도 걱정 없이 트립. 호텔 최저가 보장제 24시 고객센터. 호텔 예약도 트립닷컴. 이가혁 라이브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오후 5시에 다시 뵙겠습니다. 일화 가족 여러분 고맙습니다.